미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오경원, 정확히 37조 2천억 달러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빚더미에 깔려서요. 더 충격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첫 번째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정부 지출을 2조 달러 줄이겠다던 일론 머스크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적자는 더 늘어났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엔 암호화폐와 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통할까요? 아니면 그저 파국을 미루는 임시 방편에 불과할까요? 오늘은 미국 부채 위기의 속살과 트럼프의 새로운 도박을 통해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빚이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부터 보죠. 답은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습관 때문이거든요. 2024년까지 쌓인 부채 그래프를 보면 정말 끔찍한 수준인데 2025년 데이터가 나오면 더 충격적일 겁니다. 그럼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계속 쓸까요? 당연히 빌려 쓰는 거죠.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미국 국채, 트레저리 비, 트레저리 노트, 트레저리 본드가 바로 그겁니다. 개인이든 은행이든 기관이든 외국 정부든 누구나 이걸 사서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대신 이자를 받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빌려야 할 돈이 무려 11조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11조 달러요. 기존 빚을 갚기 위해 9조 달러를 재융자해야 하고 추가로 2조 달러를 더 빌려야 하거든요. 11조 달러어치 국채를 팔아야 하는데 과연 이걸 다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수요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해야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국 정부는 4% 정도의 금리로 11조 달러를 조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리에 살 사람이 부족하면 4.25%로 올려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4.5%, 5%, 심지어 6%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부족하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37조 2천억 달러 빚에서 금리가 단 1%만 올라가도 이자 비용이 연간 3,700억 달러 늘어납니다. 지금 미국이 국방비로 쓰는 돈이 연간 8,500억 달러 정도인데 그것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그냥 이자로만 더 나가는 겁니다. 전쟁 무기 사는 돈의 절반을 그냥 빚 이자로 날리는 거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계획은 이랬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여서 예산을 균형 맞추고 빚을 갚겠다는 거였죠.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일명 도지부서 책임자로 임명했고요. 머스크는 연간 2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가 1년에 쓰는 돈이 7조 달러 정도니까 정말 엄청난 삭감이었죠. 당시 머스크가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2조 달러는 목표치였고 현실적으로는 1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 지출을 대규모로 줄이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거든요. GDP를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G, 즉 정부 지출이 들어갑니다. 정부 지출이 크게 줄면 GDP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세금 수입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빚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부채 대비 GDP 비율이 폭등하면서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고요. 아이러니하죠? 빚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치적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치인들과 기득권층은 돈이 계속 흘러들어오길 원하니까요. 특수이익 집단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도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가보면 10년 동안 25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1년으로 나누면 2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숫자도 믿기 어렵습니다. 장기 임대와 계약에서 나올 추정치와 가상의 절감액을 다 합친 거거든요. 실제로는 거짓말이거나 계산 오류인 경우도 많았고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죠. 2025년 7월까지 정부 적자 데이터를 보면 보라색 선이 2025년이고 초록색 선이 2024년입니다. 올해 적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2조 달러는커녕 1조 달러도 못 줄였고 오히려 정부 지출 초과가 더 심해진 겁니다. 머스크의 야심찬 계획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죠. 트럼프의 첫 번째 계획, 즉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맞추고 빚을 갚겠다는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들고 나왔죠.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미국 정부는 9조 달러를 재융자하고 2조 달러를 추가로 빌려야 합니다. 과연 낮은 금리로 이 모든 국채를 소화할 수요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없다고 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국채 수요를 늘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러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계획이 등장합니다. 2025년 7월 트럼프가 서명해서 법으로 통과된 지니어스 법이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지원해서 국채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죠.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고 1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럼 당신 은행 계좌에서 10만 달러가 빠져나가고 거래소 계좌에 1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이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20% 올라서 12만 달러가 됐다고 칩시다. 이제 비트코인을 팔고 싶은데 달러로 출금하지 않고 거래소에 돈을 두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살 수도 있고 그냥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을 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라고 보면 됩니다. 12만 달러 비트코인을 팔아서 12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USDC나 USDT로 보유하는 거죠. 옛날에 달러가 금으로 보증됐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한 개는 달러 한 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보증됩니다. 물론 이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지니어스 법은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달러 현금이나 단기 국채, 즉 트레저리 빌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스테이블 코인 수요도 늘어나고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그만큼 국채를 더 사야 하니까 국채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국채 수요가 늘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정부는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죠. 트럼프의 계산이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로 의미 있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 규모가 4조 달러 정도인데 비트코인이 그중 절반을 넘고 스테이블 코인은
2,8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로는 국채 시장에서 수요를 움직이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앞으로 충분한 수요를 만들 거라고 주장하죠.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중요한 건 이게 단기 국채, 즉 트레저리 빌의 수요만 늘린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에도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연준은 주로 단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30년 만기, 장기 국채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장기 국채 수요는 어떻게 늘릴까요? 한 가지 방법은 연준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직접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전 세계에 미국이 절망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탈달러화가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후의 수단이죠. 연준은 마지막 구매자가 될 겁니다. 바로 여기서 금이 등장합니다. 트럼프의 진짜 비밀 병기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둘 다 일어날 수도 있고 둘 다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금 담보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자체를 금으로 보증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국채를 금으로 보증하는 거죠. 이렇게 작동합니다. 정부가 당신한테 4,000달러를 빌리고 30년 후에 1온스의 실물 금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자는 없고 만기에 금으로 바꿔주는 채권이죠. 정부가 왜 이런 걸 하려고 할까요? 당장 급하게 돈을 모을 수 있고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요. 만기에 금만 주면 되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주디 쉘튼이라는 사람한테서 나왔습니다. 쉘튼은 트럼프 일기 때 경제자문이었고 연준 이사로 지명됐다가 2020년에 상원에서 47대 50으로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을까요? 쉘튼이 금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연준의 권력을 약화시키거든요. 연준은 금을 찍어낼 수 없으니까요. 권력 싸움이었던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파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는 2억 6,100만 온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 장부상 가치는 온스당 422달러로 기록돼 있는데 지금 시장 가격은 3,400달러를 넘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걸 미실현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금 가치를 시장 가격이나 그보다 높게 재평가하면 연준은 그 차익만큼 돈을 찍어서 재무부에 넘겨야 합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나요? 미국 정부는 이미 과거에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 재평가는 의회 승인도 필요 없어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문에 따르면 금을 온스당 15,000달러로 재평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공짜로 4조 달러를 손에 쥐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4조 달러요. 그만큼 국채를 덜 팔아도 되고 트럼프는 이 돈으로 자기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써서 공약을 지켰다고 선전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금으로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은 올해에 뭔가 큰 일이 터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2026년 7월 4일이 미국 건국 250주년인데 그때쯤 뭔가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많죠.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부채 위기가 금리 인상을 위협하고 그게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건 말씀드렸죠.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제조업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트럼프의 또 다른 핵심 정책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높으면 제조업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오고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금리가 높으면 경제성이 없어지거든요.
결국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과연 트럼프의 계획이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이든 암호화폐든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연방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지출 과다가 본질이죠. 암호화폐든 비트코인이든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든 그건 그냥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입니다. 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을 잠시 미루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세수는 부족한 상황이죠. 미국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니면서 빚이 계속 쌓이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미국은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돈을 찍어도 되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점은 미국은 금 보유량이 엄청나고 암호화폐 시장도 크지만 우리는 그런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트럼프처럼 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장을 위해 빚을 더 내는 게 나을까요? 미국의 실험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